MBC 최장기 해직 기자시죠. 이용마 씨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좋으십니다. 네, 뭐 좋을 때 있고 나쁠 때 있고 네. 오늘은 좋은 편이네요. 네. 다행입니다. 예. 박문진의 자유한국당 이전에 새누리당 시절이죠. 예, 새누리당 시절에 임명한 이사 두 분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보궐이사 2명이 임명됐는데 기분이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죠. 예. 제가 뭐 다른 데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소식을 듣고요. 두 번째 그 이사가 네. 사퇴했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 그때 있었거든요. 네. 혼자서 정말 엉엉 울었어요. 소리내서. 네. 네. 울보. 네. 그래서 이제는 5대4로 재판이 됐습니다. 예. 근데 이걸 두고 자유한국당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거는 이해는 가는데 거꾸로 한편으로 이 국민의당에서도 이 임명이 방송 장악이라고 주장하거든요. 예. 국민의당에서는 사실은 뭐랄까요, 이렇게 그동안 장악됐던 방송에 의해서 공격을 당했던 것 같은데 여하간 이런 방송 장악이다 이것이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표리부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지금 분당이 안 돼 있다라고 한다면 네. 이런 얘기 절대 안 할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분당이 돼서 자신들이 야당이다 네. 라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번에 박문진 이사 선임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아무런 영향도 미치질 못했잖아요. 그리고 또 앞으로 사장을 새로 이제 임명을 하게 될 텐데 네. 그 과정에서도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는 말이죠. 거기에 따른 어떤 금단 증세라고 봐요. 국민의당에서는 그렇게 대해서는 그렇게 진단하시고 그럼 보수 야당이 방송 장악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MBC라고 하는 존재는요. KBS는 또 마찬가지고 네. 사실상 자유한국당의 뭐라고 해야 될까? 끈앞풀이라고 해야 될까? 한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소유권을 그쪽에서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걸 놓치게 된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언론 장악이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펴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동안 국민들이 어찌 됐든지 간에 새누리당에게 권력을 위임을 했었잖아요. 네. 그 위임된 권력을 가지고서 MBC나 KBS 같은 공영방송을 이거 원래 국민의 것인데 강탈을 했던 거예요. 그걸 이제 도적들이 쫓겨나면서 국민들에게 다시 되돌려 주려고 하니까 도적이 이건 원래 내 거다라고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거든요. 정말 어불성설이죠. 예. 예,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주셨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MBC, KBS 포함하여 당연히 이 공영방송 사장은 어떻게 선출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오랫동안 그 고민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국회에 보면은 언론장악 방지법이라고 하는 게 올라가 있거든요. 예. 언론장악 방지법을 보면은 앞으로 공영방송 사장을 뽑는 데 있어서 여야가 사실상 동의를 해서 뽑자 이런 안이 마련이 돼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이제 MBC 사장을 뽑는 박문진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려서 여당이 7명, 야당이 6명, 7대6 비율로 맞추고 사장을 선임할 때는 특별 다수제라고 해서 3분의 2가 동의를 하도록 하자. 네. 그렇게 되면은 여당이 7대6으로 과반은 될지라도 여당 자체만으로 3분의 2는 안 되거든요. 예. 그러면 야당이 누군가 최소한 한두 명이 동의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뽑자라고 돼 있는데요. 이런 방안 자체는 최악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야당이 절대적인 비토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당이 동의를 안 해주면 그렇죠. 절대 공영방송사 사장 임명이 안 됩니다. 계속 공전되겠죠. 예. 그렇죠.
우리가 왜 국회 선진화법 마련해 놨잖아요. 예. 그게 마련이 된 다음에 이게 무슨 뭐 식물국회가 됐다 이런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올라가 있는 언론장악 방지법도 아마 이 국회 선진화법 이상으로 아마 최악의 그런 방안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그걸 고려를 해서 다른 딜을 하자고 들겠죠, 아마.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근데. 저는 그 누차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 원전 지속할 것이냐, 공론화위원회. 예. 공론화위원회가 만들어졌잖아요. 예. 이것과 이제 비슷합니다. 일반 국민들 중에서 무작위로 네. 50명에서 100명 정도를 추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종의 사장 추천위원회를 결성을 합니다. 그리고 뭐 여야가 예를 들어 MBC 사장이다. 그럼 MBC 사장 후보 뭐 한 서너 명, 너댓 명을 놓고서 인사청문회 하듯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지는 거죠. 그것을 이 사장추천위원회, 국민대리인단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 사람들이 다 보고서 듣고 그리고 나서 사장을 누구로 하면 좋겠다라는 걸 결정을 하면 되거든요. 왜 이런 방안을 이야기를 했냐면요. 네. 지금까지 그 공영방송 사장을 항상 여야, 즉 국회 정치권에서 추천한 그 이사들이 결정을 하다 보니까 무조건 수액 게임, 쉽게 말해서 여당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무조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식이기 때문에 방송 장악이라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또 아무리 그 유능한 후보라고 해도 야당에서 추천을 하게 되면 절대 사장이 설 수 없고 반대로 아무리 무능한 사람이라도 여당에서 빌면 무조건 되는 구조란 말이죠. 네. 이런 그 당리당략에 얽힌 문제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야 알겠습니다. 공영방송이 정치권에서 완전히 독립을 해서 자율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또 이 국민 대리인단을 통해서 사장을 뽑는다라면 내부 구성원들도 나중에 자기가 사장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이제부터는 정치권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정치권의 추천을 받아서 혹은 정치권의 로비를 잘해서 내가 사장이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국민들한테 잘 보여야 되겠구나. 그러려면 회사 생활을 할 때도 기자나 PD로서 열심히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국민을 바라보면서. 이런 식으로 돌아가야 알겠습니다. 선순환 구조가 되지 않는가. 예. 방통위가 참고해야 될 말씀이신 것 같고 아시는 분은 다들 아시지만 모르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지금 말기암이시죠? 예, 그렇죠. 네. 예. 그래서 10살인가요? 아들 둘이? 예. 쌍둥이 아들. 예. 둘 다 10살입니다. 쌍둥이 아들 둘에게 인생에서 중요한 판단을 내려야 할 시점에 하겠다는 생각으로 책을 하나 쓰셨다고 하는데 예. 세상 제목이 뭡니까?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예, 세상을 네.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제 지금 언론 얘기하니까 예. 언론에 관련된 것만 제가 두 가지 여쭤볼게요. 여기서 예. 우리나라에 전공 기자가 제대로 된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외신 그대로 받아쓰게 한다. 저희 방송에서도 항상 지적하는 부분이거든요. 외신을 그대로 받아서서 외국의 시각으로 세계를 본다고. 이거를 네. 현장에 계실 때 뼈저리게 느끼셨어요? 예, 제가 2001년도에 아프간 전쟁이 발생했거든요. 예. 미국이 아프간을 9.11 테러 이후에 네. 공격을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 언론인들이 파키스탄에 파견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전쟁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아프간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 인접국인 파키스탄에 파견이 되는데 예. 파키스탄은 아프간하고 솔직히 수백 킬로 떨어져 있잖아요. 사실 전쟁터가 아니라 한국에 전쟁 났는데 도쿄 가서 보도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런 셈입니다. 그쪽에 가서 전쟁 취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뭐 대단한 전공 기자들을 파견한 것처럼 이렇게 뭐 자기 뭐 지면이나 혹은 방송을 통해서 광고를 하는데 저도 처음에는 이제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래도 저 기자가 됐는데 이런 거 한번 취재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네. 이제 지원을 해서 갔죠. 가서 보니까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에서 무슨 전쟁 취재가 돼요. 거기에다가
더 중요하게는요. 예를 들어 방송사 같은 경우, MBC, KBS 같은 경우에는 2명씩 보냈습니다. 취재 기자를. 네. 파키스탄에 2명이 가서 뭘 취재할 수 있겠어요?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데다가 2명이 달랑 가가지고 어떻게 취재를 하냐. 네. 근데 그게 우리 논쟁이- 언론의 현실이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아프간에 대해서도 일단 사전에 무슨 정보가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지금 어디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현황도 정확히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국내도 아니고 파키스탄에 외국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외신 받아서 다 쓰고 화면은 서울에서 미국에서 산 화면들 그걸 다 붙여주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한 것, 미국 언론의 시각으로 이제 그 사건을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결국은 계속해서. 그렇죠. 네. 앵커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하셨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입니까? 앵커의 허상. 이건 뭐 저 종공 기자랑 약간 유사할 수 있는데요. 예. 사람들은 이제 종공 기자다 해서 TV에 나오면은 뭐 보통 화면에는 이제 전쟁 화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네. 죽는다든지 대포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저 기자가 위험한 지역에 가서 열심히 취재를 하고 있구나. 네. 이런 식으로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되거든요. 마찬가지죠. 앵커의 경우도 일단 화면에 보면은 특히 뉴스 앵커의 경우에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네. 굉장히 그리고 말 잘하고 똑똑한 이런 사람들로 많이 비춰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가상 현실이라는 거죠. 네. 대부분의 우리나라 앵커들의 경우에 미리 사전에 써준 앵커 멘트를 자기가 이제 반복해서 읽는 거의 앵무새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 손석희 사장의 경우에는 자기가 부문 사장이기 때문에 직접 취재를 지시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우리나라 언론사의 앵커 중에 그런 식으로 직접 취재를 지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앵커 멘트를 직접 붙이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의 이미지 자체를 앵커가 그냥 온건이 다 자기의 것으로 이렇게 흡수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죠. 예를 들면요? 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봐 주십시오, 이런 건. 대표적으로 어떤 앵커가 그렇습니까? 직접 경험하시기로는. 곤란하시죠? 예. 곤란하죠. 그 네, 책을 근데- 한번 읽어보시면 알 것 같아요. 아, 책에는 쓰셨어요? 예. 연결한 김에 말씀하세요. 예. 대표적으로 경험하신 바로는 대표적으로 어떤 앵커가 소위 이제 다 이미지냐, 이미지에 불과하다. 예. 이제 예전에 MBC 선배 중에 한 분이 MBC 앵커, 뉴스데스크 앵커 상당히 오래 하셨잖아요. 여러 분이 그 오래 당시 이제 하셨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그 사람 어떠냐고. 예. 제가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소신도 좀 부족하고 소신도 좀 부족하고. 기자로서 이렇게 능력도 좀 내가 봤을 땐 별로인 것 같다. 기자로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예. 야, 네가 너무 편향적인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밖에서는. 네. 예. 그런데 이제 이분이 나중에 MBC 사장에서 이제 물러날 때 약간 우유부단한 모습. 예. 그다음에 이제 또 광역단체장 후보. 광역단체장 후보가 확 줄어드네요. 그런데 이제 그때 뭐 여당 후보로 출마할 것이냐, 야당 후보로 출마할 예. 것이냐, 이걸 가지고 또 계속 결정을 못하고. 당시 여당으로 출마한 분이죠, 그러면? 그렇죠. 결과적으로 자기를 자른 여당의 후보로 출마했죠. 자기를 자르는 엄기영 앵커 말씀하시는 건가? 예. 이제 그런 거. 알겠습니다. 네. 네, 꼭 그분뿐만 아니라 그렇게 앵커의 허상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렇죠. 특히 예. 이제 여자 앵커들 같은 경우 그런 이미지가 많이 있죠. 알겠습니다. 예. 저희 가족 중에도 사실은 말기암 환자가 있어서 예. 건강 문제를 물어보는 게 오히려 괴롭다는 걸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예. 통증 없이 기분 좋게 최대한 하고 싶은 거 하시고 다 하시고 책도 잘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공영사장을 국민 손으로 뽑는 방식이 만약에 되면 본인도 한번 출마해 보시죠.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예. 예. 컨디션이 좋아서 직접 나오실 수 있는 날이면 제가 좀 길게 해볼게요, 인터뷰.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이용마 해직 기자였습니다. 자, 이용마 기자하고 예정보다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4분 남았는데, 양주열 변호사는 옆에 앉아있네요. 그냥 하시지 계속 인터뷰. 예. 초스피드하게, 오셨길래, 예, 왔으니까 그냥 갈 수는 없고. 초스피드. 그럼 저 국정원 특수활동비, 이거 예. 월 1억씩 받았다는데, 이거 이제 무슨 죄입니까? 뇌물로 일단 체포는 했어요. 이재만 남봉근 두 사람을 뇌물 공여죄로. 예. 근데 이게 뇌물이 되려면은 뭔가 받고 나서 네. 돈을 받고 나서 뭘 했었어야 되는데 착복을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으로 먹었어. 개인적으로 착복을 했으면 이거는 그 사람들 국정원 직원들의 횡령이나 국고손실죄는 될 수 있는데 받은 사람이 죄가 되긴 힘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영장을 할 때는 뭐라고 썼냐면 현안이나 예산 배정의 편의를 받기 위해서 돈을 건넸다. 왜냐면 청와대가 예산을 배정을 하니까. 배정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재만 안봉근 두 비서관에게 매달 1억 원씩 갖다 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기조실장은 4년 동안 했던 이현수 기조실장인데 국정원 예산을 다 총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네.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왜 비서관들에게 그렇게 줬을까? 대비를 해보면 정무수석에게는 추미하고 국장을 시켜서 500만 원밖에 안 줬거든요. 그거 진짜 용돈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그건 용돈. 용돈 쌈짓돈 낸 겁니다. 국정원 그러니까 특수활동. 그거를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이쪽은 1억 500, 이쪽은 1억. 그렇죠. 1억 원을 그리고 계급은 비서관이 훨씬 낮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비서관 갖다 줬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뭔가 그 윗선을 통해서 뭔가 국정원의 편의를 본 게 그게 아니냐. 최순실의 가능성이 나오는 거죠.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결국에는 박 전 대통령이 연봉이 네. 2억에서 2억 5천 사이인데 네. 재산 신고를 한 거 보면 하나도 안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네. 있는 동안에. 근데 쓴 돈은 있잖아요. 많죠. 많죠. 많다고 추정됩니다. 그럼 왜냐면 추정됩니다. 네. 그때 화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탄핵되고 나서도 1월부터 5월까지 10억 원의 옷값이요. 업무 활동비를 썼다. 이런 네. 것도 문제가 됐었는데 그리고 옷값만 하더라도. 그렇죠. 어떻게 그거 됐죠? 말고도 추가로 매달 1억 원씩 썼다라면 네. 뭔가 이거는 비선 의료가 있었지 않습니까? 비선 공짜로 다할 수는 의료라든가 없고. 뭐 시술도 있고 옷값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데 쓴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럴 경우는 무슨 죄가 됩니까? 그럴 경우에 개인적으로 착복한 거기 때문에 횡령죄 공범 같은 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고손실죄 같은 경우도 공범이 될 수 있고. 근데 이 사건이 너무 특이한 게 진짜 특이한 거예요. 여태까지는 이게 저도 듣고 나서 정말 와, 신선하다. 말도 안 이거. 되는 일이거든요. 국정원을 후린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국정원을 우리 팔목 비튼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렇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국정원을 삑을 뜯은 거예요 이게. 야, 근데 이거 대단한데, 특수활동비를 이렇게 유용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긴 나왔었는데 네. 거의 90년대 이후로 없었다라고 보는 게 정치권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게 상례더라고요. 예전에는 진짜 뭐 그 보스 정치 할 때는 돈 갖다 나눠주고 그랬잖아요. 정치인들에게. 그때 말고는 없어졌다고 알려졌는데 이게 부활한 게 아니냐. 국정원이 누군가한테 상납한다는 거는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선했어요, 전 아주. 국정원장 세 사람에 대한 압수수색 다 했는데 네. 실제로 밝혀질지가 참 애매한 게 알다시피 특수활동비 영수증도 안 쓰는데 네. 이걸 어떻게 밝혀낼까? 근데 또 영장이 나온 걸 보면 의미 있는 증거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법원을 설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건 언론에 나온 이상하게 뭔가를 쥐고 있겠죠. 그렇죠. 진술만으로는 아니 불가능해요. 그냥 10억 1억 줬다고 했는데 줬어 하고 불렀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당연히 검찰에서는 보다 자세하게. 근데 특이한 거는 물어봤겠죠. 국정원 이거는 개혁 TF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화이트리스트 관련해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아 그게 이제 검찰 수사를 안 받아보셨잖아요. 변호만 하고. 옆에서 받는 건 보기는 봤죠 많이. 근데 말로 쫀다고 나오진 않아요 절대로. 그다음에 대상자들이 국정원 기조실장씩이나 지낸 사람이 옆에서 검찰 수사관이 불어 그런다고 불겠어요? 검찰이 아니거든요. 불어하지 않아요. 아이, 그건 그러니까 알죠. 코너로 몰아갔겠죠. 근데 시간이 다 됐네. 예, 됐어요 벌써? 네, 계속 떠드세요. 저 양결이었어요. 근데 참 소개도 안 했어 심지어 오늘.